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환율 등 대내외적 불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 소식이 전해진 뒤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서 금값은 온스당 3,300달러대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 관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도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소식과 함께 평소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리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됐는데요. 지난 2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던 한은은 이번엔 숨 고르기를 택했습니다. 연 2.75%로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결국 환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때 1,480원대까지 오른 달러원 환율은 상호 관세 유예 조치 이후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한은은 연속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환율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7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수입 관세 영향과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도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로 지역에서는 국방비를 중심으로 한 재정 확대 기조가 중국에서는 소비 진작, 첨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그 영향을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경기 둔화에도 관세 부과 영향으로 물가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준은 시장 기대와 달리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로 지역에서는 대응 관세 등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요 압력이 약화되면서 대체로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통상 여건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요국 주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큰 폭 하락하였다가 상호 관세 유예 및 협상 기대감으로 일부 반등하였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인플레이션 위험 및 투자 수요 감소 우려로 급등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국채금리 상승에도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내수와 수출 모두 둔화되면서 1,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되었으며 대형 산불과 일부 건설 현장 공사 중단과 같은 이례적 요인도 가세하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었고 특히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수출도 3월 중 다소 늘어났다가 4월 들어 통상 여건 악화로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모멘텀이 약한 모습입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1, 4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할 때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관세 정책이 2월 전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도 앞으로 성장률을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 성장률이 어느 정도 조정될지는 향후 무역 협상의 진행으로 국가별 최종 관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추경은 언제 어떤 규모로 편성될지,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경제 심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전망치는 리스크 요인의 정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5월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물가는 3월 중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이 각각 2.1% 및 1.9%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과 같은 수준인 2.7%를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은 환율이 상방 압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소비자 물가 및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관세 정책,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 증권 투자 자금 유출입 등에 영향받으며 1,48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상호 관세가 유예되면서 1,420원 내외까지 하락하는 등 며칠 사이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경기 및 기업 실적 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일부 반등하면서 장기 국고채 금리도 상당폭 낮아졌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서울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과정에서 가격 오름세와 거래량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둔화되었으며 여타 수도권 및 지방에서는 가격 하락세와 거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 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 4분기의 경기 부진,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지만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및 무역 협상 전개,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 및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한 의원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결정 배경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무엇보다도 지난 2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통상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인데 이에 관해 향후 전개 과정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성장의 하방 위험이 상당폭 확대된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관세 정책의 강도와 주요국의 대응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향후 성장 경로를 예측하는 데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거주자 해외 증권 투자와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외환 수급 부담이 남아있고 위안화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기대 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물가 오름세는 높아진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 하락, 낮은 수요 압력 등이 이를 상쇄하면서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는 일시 증대된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불확실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근본에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대된 만큼 5월 전망 시 대내외 경제 여건을 함께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금리를 유지한 배경과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부 오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한은이 금리를 내렸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죠. 네, 2연속 금리 인하는 피한 모습인데요. 앞서 채권 전문가들도 88%가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한은이 금리를 유지한 배경 하나씩 짚어보면요. 아무래도 환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선 한국은행 금통위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환율의 높은 변동성을 꼽았습니다. 현재 환율은 여전히 높은 1,400원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한때 1,500원에 육박하기도 한 만큼 또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금리를 유지하며 달러원 환율이 미 관세 정책과 중국의 대응, 증권 투자 자금 유출입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반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 금리를 내리면서 환율보다는 경기와 성장률을 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신중하게 시장을 살피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역시 환율 불안정성이 또 크게 고려가 됐네요. 그런데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영향을 미쳤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창용 총재는 방금 전 특히 미국 경기 둔화의 관세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졌다며 연준이 시장 기대와 달리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신중하게 검토할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한은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좀 살펴보면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높다며 파월 의장은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일으키고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현재로서는 정책 입장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보다 명확한 지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세 역량에 FOMC가 당분간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연준이 금리를 유지한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것도 이제 신경을 쓰이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이 금리 차이도 유지가 됐습니다. 1.75%포인트 벌어진 채로 현재 넉 달째 변동이 없게 됐는데요. 이제 금리를 내린다면 양국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서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 우려가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도 따라 오를 수 있어서 우선은 한은이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율도 중요한데 이제 또 갈수록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 내수 부진 속에서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겹치면서 수출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월에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내렸었던 거고요. 한은은 이번에 금리를 유지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는데요. 향후 무역 협상의 전개 양상과 추경 시기와 규모 등과 관련된 성장 결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면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까지 넉 달째 100선을 못 넘고 있습니다. 또 경제 동향을 발표하는 KDI에 따르면 넉 달 연속 경기 하방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 충격으로 수출 기업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 앞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소비와 투자가 계속해서 상당 부분 위축돼 왔는데요. 이창용 총재는 이와 관련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도 서둘러 필수 추경 사업안을 발표했지만 다만 12조 원으로는 경기 침체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금리 유지가 가계부채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결정이란 얘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한은은 이번에 금리를 유지하면서 가계대출 흐름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크게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이 큰데요. 앞으로 증가 규모가 일시적으로 또 확대될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눌러둔 집값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다시 또 튈 수 있다는 것도 부담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지난달 서울 집값은 6달 만에 최대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한은은 토어제 해제 영향이 2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일단은 숨 고르기를 하면서 환율을 비롯해 가계 비추이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편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기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일단 한은은 이번에 금리를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불확실성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고 또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환율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거란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유예가 끝나면서 일부 불확실성이 거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바로 다음 달 29일에는 올해 4번째 금통위가 이어서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화정책 방향이 또 발표될 텐데 이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관건은 이때 회의가 6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열리면서 부담감이 또 작용할 수 있고 추경 규모 확정 등이 또 다른 변수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나스닥 지수가 3% 급락하는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한은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오전에 상승하고 있네요. 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자 코스피는 2,460선까지 터치하며 지수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가량 올라 7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이 1,200억 원가량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1,600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소폭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의 T10원도 가격 인상을 통보한 한미반도체는 강세입니다. 태양광 소재가 미국 상호 관세에서 면제된다는 소식에 OCI 홀딩스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나선다는 대성 하이텍은 상한가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 강세에 1,420원 선으로 떨어졌다 다시 1,420원 초반대로 올라왔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죠. 네, 다우지수는 1.73% 하락해 4만 선 밑으로 내려왔고 S&P 500 지수도 2.24% 떨어진 데 이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3.07%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제한 강화에 파월 연준 의장의 관세 우려 발언까지 겹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급락했는데요. 수출 규제 1분기 55억 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엔비디아는 6.87%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 파장이 반도체와 AI주 전반으로 퍼져 AMD와 ASML은 7%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 오후 실적 발표가 예정된 TSMC도 4.68%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금 선물 6월물은 트로이 온스당 전날보다 0.4% 상승한 3,240.4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도 온스당 3,338.43달러로 심리적 저항선인 온스당 3,300달러를 사상 처음 넘었고 한때 온스당 3,350달러 선을 찍으며 사상 최고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에도 자사 고객들을 위해 유지해온 AS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사업 철수 이후 약 4년여 만에 그간 제공해온 후속 서비스를 마무리하는 모습인데요. 조슬기 기자. 네, 조수익입니다. LG의 AS 서비스가 조만간 끝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LG전자가 고객 지원 안내 게시판을 통해 휴대폰 AS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비롯해 관련 앱 서비스를 상반기까지 제공하고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는데요. G 시리즈를 비롯한 모든 제품이 대상이며 서비스 종료일은 오는 6월 30일입니다. 또 서비스 센터를 통해 지원해온 휴대폰 수리 서비스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휴대폰 사업 철수 선언 이후 약 4년여 만으로 예정된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는 게 LG전자 측의 공식 설명입니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유지해온 운영체제 OS 업그레이드와 LG페이 서비스를 지난해 마무리한 데 이어 4년간 유지키로 했던 AS 서비스도 이번에 끝내기로 하면서 모바일 철수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업데이트나 수리가 필요한 LG폰 이용자들은 가급적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LG가 휴대폰 사업은 접은 상황이지만 또 관련 기술은 남아있다고요? 맞습니다. 여전히 2만여 건이 넘는 통신 특허를 보유 중입니다. LG전자는 이 기술을 토대로 로봇 제품 개발과 차량용 통신 부품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핵심 사업 역량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특허는 매각 등을 통해 수익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 샤오미의 59건의 통신 특허를 매각한 바 있고 오포와 TCL 킹, 비보 등에도 각각 수십여 건의 특허 기술을 매각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전통적인 피자 프랜차이즈들의 성장은 정체된 반면 신흥 피자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 저가 또 1인용 피자를 앞세운 전략이 통한 데다 지난해 가격을 인상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피자업계 부진 속에서도 이제 호실적을 낸 곳들이 있다고요? 네, 1인 피자 프랜차이즈 고피자의 지난해 매출은 199억 원으로 1년 새 26% 급증하며 2018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 손실도 2023년 58억 원에서 지난해 39억 원으로 축소됐는데요. 1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가 맞물리면서 1인용 피자 시장을 공략한 게 주요했습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피자스쿨도 지난해 매출 11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45%나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업체 모두 지난해 피자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고피자는 원재료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피자 가격을 1,000원씩 올렸고 피자스쿨은 지난해 11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며 배달 가격을 높였습니다. 반면 주요 피자 프랜차이즈들 상황은 좋지 않다고요? 네, 국내 피자업계 빅5 가운데 파파존스를 제외하고는 매출이 줄었습니다. 미스터 피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지난해 141억 원으로 21% 줄었고 영업 손실은 21억 원으로 31% 확대됐습니다. 피자허블로도 매출이 1년 전보다 22% 줄어든 273억 원에 그쳤고 영업 손실은 35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매출 2,012억 원으로 소폭 줄었고 피자헛은 2022년부터 적자를 이어오다 최근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전통 피자 강자들의 이 같은 매출 부진은 대량 단위 피자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수 침체까지 맞물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한편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4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무려 1억 원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3명 가운데 1명은 반복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이 2020년 42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49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20번에 걸쳐 9,661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늘고 있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단기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고요? 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은 모두 12만 1,200여 건, 액수로는 1,409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280억 원 수준인데 이 같은 부정수급이 적발돼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또 180일인 기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KB에 이어 신한은행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생성형 AI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KB의 생성형 AI는 은행원 업무만 보완할 용도였다면 신한은행의 생성형 AI는 AI 은행원이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의 금융 업무를 직접 도울 예정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이걸 보면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보다 금융권이 더 적극적인 듯해요.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에만 120억 원을 투입하고 이를 위한 서버와 네트워크 장치 등을 갖추려는 사업 공고를 모두 6개 냈습니다. 총 사업비가 최소 200억 원대로 오는 11월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의 생성형 AI 은행원과 생성형 AI 투자 Q&A 서비스를 각각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투자 메이트는 신한은행원을 위한 업무 도우미 역할만 하지만 AI 은행원은 고객들이 금융 업무를 할 때 1대1 대화 방식으로 어려운 점을 해소해줄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문택 디지털 혁신단 AI 유닛 본부장 주도로 이 사업을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의 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죠. 맞습니다. 가장 앞섰던 KB에 이어 신한은행도 이번에 이렇게 수백억 원을 들여 생성형 AI 진검 승부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앞서 KB는 지난해 115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올해 1월 자체 챗GPT를 도입해 은행원들의 업무 속도 향상에 쓰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금융 상담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외국인 고객 등을 위한 번역 기능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원을 위해서는 투자 상담을 위한 뉴스와 시장 흐름 정보 요약, 그리고 과거 수익률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생성형 AI 구축 사업에 KT와 LG CNS가 입찰 의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KT와 LG CNS는 금융권 AI 전환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LG CNS는 지난 2월 농협은행의 생성형 AI 사업과 지난 1월에는 우리은행 LLM, 대규모 언어 모델 사업을 각각 수주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HBM 관련주 대장 중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선두 자리를 꿰찰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핵심 장비 공급사인 한미반도체와의 협업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17년부터 TC본더라는 핵심 장비를 한미반도체로부터 100% 납품받아 왔는데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과 손을 잡으면서 굳건한 HBM 동맹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양사 간 동맹 관계가 삐걱대고 있다고요? 네, 한미반도체는 최근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HBM 생산 라인에 배치한 유지 보수 인력을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납품한 TC본더를 바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인력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TC본더 가격도 인상하겠다고 SK하이닉스에 전달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경쟁사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두 기업 간 갈등 원인은 SK하이닉스가 올해 한화세미텍과 4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데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TC본더 특허 침해 혐의로 한화세미텍을 제소한 상황입니다. 한편 또 한미반도체도 장비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협업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한미반도체는 최근 삼성전자와 TC본더 등 제품 납품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사 협업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는 HBM 수율을 개선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미반도체 역시 매출을 크게 올리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로를 들어온 지 66년 만에 종주국으로 다시 역수출을 하는 쾌거를 거뒀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을 받았던 나라에 다시 이제 기술을 수출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MPR사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가 국제 경쟁 입찰로 발주한 차세대 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컨소시엄은 이번 입찰에 참여해 지난해 7월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오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번 사업은 미주리대의 열출력 20메가와트급 고성능 신규 연구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으로 건설 부지 조건, 환경 영향 평가 등 사전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연구용 원자로 1호기를 도입했던 게 1959년이었는데요. 그로부터 6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원자력 기술을 종주국으로 역수출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쾌거가 이제 이벤트로만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정부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요? 네, 정부는 오는 6월에는 연구로 해외 진출 강화를 위한 전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54개국에서 227기의 연구로가 운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동 중인 연구로의 70% 이상이 40년 이상 된 노후 연구로여서 향후 20년간 50기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연구로 수출 전략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형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예상보다 높다며 물가 안정과 성장 사이의 딜레마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화 정책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먼저 파월 의장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나요? 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6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서의 연설에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높다며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일으키고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관세 여파가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진 연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내내 연준이 목표 달성과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각 목표 간 거리와 시차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얼마나 다를지 감안해 정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장 주목을 받았던 통화 정책 조정은 조금 더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죠. 네, 파월 의장은 현재로선 정책 입장 조정을 고려하기 전에 보다 명확한 지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하기 전에 경제 상황을 더 관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또한 각국의 달러가 부족하면 공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필요하다면 세계 중앙은행에 달러를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는데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 통화 스와프를 통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미일 협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과 협상할 다른 나라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에 직접 앉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오후 미국 워싱턴에서 이번 관세 협상 수석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등 일본 대표단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큰 진전이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면담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관세와 군사 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이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 등과 본협상을 벌였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협상을 마친 다음 미국 측에 관세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조기에 합의하고 정상이 결과를 발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을 앞두고 이번에 일본 협상이 이제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쪽 전략은 좀 나오는 게 있나요?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음 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인데요. 앞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관세와 산업, 주간미군 주둔비용 부담액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 국가별 상호 관세를 매긴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비관세 장벽입니다.
유럽연합이나 일본도 비관세 장벽을 한 축으로 두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도 해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산업부는 연내 국가별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내고 대응 전략까지 도출할 계획인데요. 주요 국가별로 비관세 장벽을 파악해서 리스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각국의 각종 산업보호 제도 등이 포함되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주요 무역 장벽으로 판단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달 무역 보고서를 통해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이나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약가스 정책, 망사용료 부과 시도 등을 우리나라의 주요 비관세 장벽이라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도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되는 무역기술 장벽이나 위생검역, 통관, 환경노동기준, 디지털 투자 장벽 등을 확인한다는 건데요. 향후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까지 파악에 나섭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이제 주요한 배경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대응과 함께 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를 맺으면서 전 세계 GDP의 약 90%에 달하는 규모의 시장에서 관세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가 생겼는데요. 이는 곧 수출 기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부는 비관세 장벽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여는 등 지원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음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관련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T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인 중국 CATL이 한국 법인을 세우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과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CATL이 한국에 언제 들어온 건가요? 지난 1월 CATL 코리아 주식회사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설립됐습니다. 중국 국적 한신준 사내이사와 호주 국적 권혁준 사내이사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미 영업, 마케팅, 인사 등 경력직 채용에 나서며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중고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CATL은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약 38%로 10%대인 중국 BYD와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쟁사가 안방으로 들어오는 건데 국내 업체들의 진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업체와 합작 사업을 접거나 미루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미중 관세 갈등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1위 코발트 생산업체와 설립한 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공장 건설을 미루고 있는데요. 원래 재작년 착공에 지난해 말 본격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안 떴습니다. SK온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중국 업체와 재작년 추진한 3자 합작 법인 설립은 끝내 무산되며 공장 건설 역시 없던 일이 됐고 포스코 홀딩스가 추진하던 2차 전지용 니켈 합작 공장 프로젝트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국내 기업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회사채 발행 규모를 늘려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을 거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건데요.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회사채를 잇따라 증액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투자업계에 따르면 CJ 제1제당은 당초 3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예정했으나 수요 예측 이후 6천억 원 규모로 증액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도 이번 달 발행하는 회사채 규모를 1,500억 원에서 2,5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ENC와 세아제강, 삼천리도 당초 물량보다 약 2배를 늘렸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에서 대부분 목표액을 훌쩍 넘자 증액 발행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회사채 수요 예측에 참여한 총 금액은 112조 7,9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1.5% 늘었는데 수요 예측 제도 시행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자금 확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죠. 그렇습니다. 자금 집행이 집중되는 연초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가 유지된 만큼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잇따른 증액에 나선 겁니다.
동시에 채권 시장에서 금리 수준이 많이 낮아졌고 국채 대비 회사채 수익률의 차이인 크레디트 스프레드도 상당히 좁혀졌는데요. 통상 크레디트 스프레드 차이가 벌어질수록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높아진다는 신호고 좁혀질수록 기업들의 운영이 탄탄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회사채 AA- 등급 기준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는 연초 70bp 가깝게 벌어졌다가 최근에는 60bp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부과를 비롯해 미중 갈등 등 대외 여건이 비우호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말에는 회사채 시장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